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원빈 같은 임종화 교수님. 교수님 요즘 사드 문제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단호하게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 연장선상에 사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기 우선 이제 이 사드 배치만 놓고 보자면은 네. 잘못하면은 이 논의가 동서남북으로 다 튀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러니까 사드 배치 이거는 북핵 문제하고 우리가 대북 문제를 상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전부 다 이게 포괄적으로 엮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 베나 TV에서는 아주 이 북핵 문제나 사드 관련된 아주 레전드급 고수 두 분이 계시잖아요. 이동열 원장님도 계시고 이충근 박사님도 계시기는 하는데 네. 제가 만약에 약간 그분들보다는 좀 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드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본다고 했을 때 이 사드 배치 문제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죠. 하나가 중국의 외교적인 압력이 있을 거고, 하나가 전자파 문제가 있을 거고, 하나가 효용성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놓치면은 안 되는데, 자, 중국 문제도 그렇고 이제 사드 배치의 효용성 문제도 그렇고 제가 이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를 할 때 국방부나 정부를 조금도 저는 대변을 해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논의가 나오게끔 그 사람들 스스로도 예상은 했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뭐, 그 월츠와 세이건, 국제정치학에 아주 이제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월츠와 세이건에 이제 뭐, 신현실주의하고 구성주의 논리들이 있기는 한데, 신현실주의나 구성주의 논리로 본다손 그런 어떤 국제정치학적인 굉장히 커다란 이론을 떠나서 본다라고 하더라도, 사드 문제라고 하는 그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간의 문제. 예. 조금 이제 뭐, 군사적인 지식을 갖다가 하면은 시간이 좀 너무 오래 걸릴까봐 압축해서 말을 하게 되면은 지금 팩2하고 앞으로 도입될 팩3 그리고 한국형 미사일 체제 KAMD는 우리 조 선생님도 그 이니셜은 들어봤을 텐데 그게 시간이 걸립니다. 앞으로 이제 뭐 국방부나 이제 전문 자료에서는 2027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바라보고 있는데 더 앞당겨질 수도 있고 보통 그런 대외적인 발표를 할 때는 좀 최대한 최대치를 잡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1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뭐 최소한 7, 8년 정도는 이게 걸리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뭐 밀리터리 액션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책적인 조치를 분명히 취해야 되는데 시간 대비, 효용 대비 무엇보다도 예산 절감의 효과라고 하는 것을 다 봤을 때는 사드가 가장 적절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논의가 사드 문제만 놓고 보자면은 논의가 찬반 여론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드 문제뿐만이 아니라 북한 문제, 핵을 갖지 않은 정상국가 대한민국이 핵을 가지고 있는 비정상국가 북한을 상대해야 되는 딜레마에 동시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사드 배치라고 하는 것은 가장 지금 시기 적절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의 핵무장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해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의 속내라고 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앞서서 설명을 드렸듯이 시간 대비 효용 효과에서 분명히 사드 반대 얘기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여기에서는 왜 우리가 미국 무기를 갖다가 가지고 들어오느냐. 중국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드 반대론을 한번 제가 대표적으로 지금 찾아보면은 상당히 전문적인 여론 중에 하나가 중국 입장은 대한민국이 개발을 해서 배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상대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외교적으로 한국을 길들이려고 하는 생각이 많이 보이거든요. 여기에서는 대한민국 언론이 정말 많이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역 보복을 한다, 물량 봉쇄를 한다. 그런 여론이 아쉽게도 국내에서 먼저 나와버렸어요. 국내에서 먼저 나오게 되면은 나중에 정부가 예전부터도 꼭 그러지 않습니까? 정부가 협상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지고 대중무역을
관련되고 있는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한테 이거를 납득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당장 안보적인 문제를 피부에서 겪는 분들이 아니라면 야, 그거 좀 배치 안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가만히 한번, 이게 어쩔 수 없이 좀 논의가 좀 방대하게 퍼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금강산 조치에서부터 524 제재, UN 이번에 그 대북 제재 들어갔죠. 개성공단 폐쇄까지 이 네 가지를 보게 되면은 좀, 뭐 제가 전쟁론자는 아니기는 하지만 이게 굉장히 소극적인 조치입니다. 굉장히 소극적인 조치로 대북 문제를 일관을 했기 때문에 네. 북한의 북핵 문제도 막지를 못했고, 그리고 중국의 내정 간섭도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을 우리가 먼저 제시를 해줘 버린 거예요. 여기에는 뭐 언론의 포화 상태도 있고 대한민국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국민 정서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이 대번에 튀어나오는데,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되든지 간에 계속 이제 남한 사회를 흔들고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고, 사드 배치 반대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얼마만큼 이게 전략적인 효용성이라고 하는 것을 시간 대비로 계산을 해보셨는지, 그 문제를 제가 역으로 조금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 차례 강조를 하지만 네. 사드라고 하는 것, 군사무기라고 하는 것, 우리가 대전제를 깔고 들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든 군사무기라고 하는 게 완벽한 거는 없습니다. 9.11 테러만 한번 보세요. 완벽하게 그거는 4세대 비대칭 전쟁인데 21명의 과도를 든 테러리스트들이 민간 항공기 납치해서 심장부를 때렸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뚫리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마음 먹고 들이댄다면. 방법을 찾을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사드라고 하는 거는 정치적인 효과도 있을 거고, 또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재확인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정치적인 효과도 있을 거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5.24 조치 이후, 금강산 폐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대응을 해왔던 대북 문제를 우리는 피하고 싶어 했지, 이거를 정면적으로 응시를 한 경우가 과연 몇 개나 있었을까. 그러나 이제는 현실이 됐습니다. 대북 문제, 중국 역시도 북한에, 자기네들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했지만 북한의 그 핵무장을 막지를 못했죠. 그러면서 대한민국한테는 자기네들이 뭐 사드 배치를 하면은 뭐 동맹관계, 우리 한중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사실상의 압력을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현실주의 관점이나 구성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중국의 그런 시각의 압박이라고 하는 건 말이 맞지가 않아요. 북핵을 못 막았죠. 자기네들 스스로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원칙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도 않았고, 또한 그거를 물리적으로 막지도 못했어요. 물리적으로 막는다라고 하는 거는 좀 상대적인 표현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앞서 설명드렸듯이 한국에서 먼저 그런 여론이 나와서 중국한테 빌미를 줬고, 중국 역시도 이때 한번 좀 길을 들여보자라고 하는 시각으로서 대한민국을 상대를 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거는 노골적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런데,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건 약간 민감한 얘기지만, 이게 내한마당에는 안 된다라는 성주 시민들의 반발도 있잖아요. 예. 우리 지역에는 안 돼라는 걸 빌미로 여러 가지 괴담이 떠돌고 있는데, 예. 이 점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점에 대해서는 예전에 이제 우리 네. 이제 자유주의 진영에서 많이 얘기를 했듯이, 광우병 네. 사태도 마찬가지였고, 네. 지금 성주 참여 문제도 마찬가지였고, 걱정은 할 수 있다라고는 분명히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치적인 하나의 그 폴리티컬 무브먼트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논리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이미 기술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뭐 장관께서도 직접 가가지고 거기에서 다양한, 이게 물론 이제 지금 이런 성주 참여 문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분명히 걸릴 거예요, 앞으로. 여기에서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조금 약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성주 시민들을 안심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언론이 주시를 해야 될 부분 중에 뭐냐면,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집단들은 누군지, 과연 그 사람들이 성주 시민들의 이해관계와 얼마만큼 자기네들의 어떤 그 진정성이라든지 효용성, 그 실무적인 부분이 맞아떨어지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 역시도 예전에
대한민국 사회에 크게 한번 흔들었던 뭐 광우병 사태와 거기에 딱히 별반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은 뭐 휴대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전자파 관련된 거에도 많이 이제 뭐 제가 식물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전자파라고 하는 게 충분히 이제 뭐 유해성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각도로 지금 검증을 하고 또 언론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보고 네. 지금 분명한 거는 성주 시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좀 그 여론을 돌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정부의 가장 커다란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성주에 살고 있다면 저 이제 물론 제 성향이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우리 지역에 사드를 좋을 것 배치하면 같아요. 우리 지역 나는 지금 안보의 중심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는 이런 거를 하는데 국회의원이나 그 군수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면 조금 마음이 움직이는 시민들도 분명히 그쵸, 있을 것 같아요. 현장 관련자들이 설명을 저는 최대한 좀 성의 있게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물론 그때도 이제 뭐 황총리님 방문을 하셨을 때 성주의 네. 정부 관련자들은 다 최대한 자기네들 할 몫은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괴담을 그렇지만은 이기지 못했나? 그 괴담이라고 하는 것은 네. 계속 나와요. 아. 그런데 앞서서 제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검증을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스스로이기 근데 때문에 그러다가 만약에 나라 망하면 어떡해요? 나 대한민국이 망하지는 않죠. 근데 저는 그런 참회나 그런 것 때문에 망하지는 않지만 이런 유언비어나 괴담에 속는다는 사실이 조금 사실은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네. 막 저도 보면은 근데 그렇게 그 이제 성주 시민들이 그렇게 좀 반발을 하는 것 그리고 정부가 이유는 거기에 있지만. 쩔쩔 매는 네. 것 그거만 되면 저는 사실 채널 돌리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네. 논의의 방향이 전혀 다른 데로 가 네. 있어요. 국내 언론을 어떻게 지금 상대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네. 그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정부 관계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어떤 뭐 현장 문제에서 언론 두고 그래서요. 지금까지 우리가 대북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정면으로 응시를 하지 않고 계속 피해만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상하게 정부 관계자들은 언론을 다루는 노하우가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말이 헛나가게 되면 그걸로 크게 이제 이슈를 만들 텐데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이게 종편 채널 이후에 네. 언론이 포화 상태가 아닌가. 실무적인 부분, 현실에서 직접적인 문제가 되는 것을 전혀 다루지 않고 가장 커다랗게 뭔가 쉽게 얘기해서 쇼적인 요소들만 갖다가 저는 이슈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군중심리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참 이게 좀 약간 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뭔가 타인한테 자기의 인비서블 앵거, 심리학용어로 인비서블 앵거라고 하죠. 분노를 해소를 할 만한 창구가 필요한 게 아닌가. 거기에 성주 참여와 사드가 걸리지 않았느냐라고도 감히 제가 짐작을 해봅니다. 예. 저도 일면 동의합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해 주셨을 때 중국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것도 사실 웃긴 일이라고 생각해요. 중국이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된다라는 말이 세상에 말이 안 되잖아요. 전혀 말이 안 되고요. 네, 우리가 중국 말을 들어야 될 이유도 같이 친하게 지내고 뭐 협조할 땐 협조하는 건 필요하다면 맞지만 말 들어야죠. 근데 그런데 사드 문제에서는 전혀 들을 이유가 그렇죠.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가? 아니요. 그게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앞에서 지금 어제도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지금 중국의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실무적인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 근데 거기에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다 라고 하는 건데 비핵화 원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죠. 아무것도 조치를 하지를 못했고 오히려 조장하는 것 같아요. 조장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고 그러면은 이제 그 구소비에트 연방의 이제 그 3세계 핵지원까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딱 약간 좀 말을 살짝 끊는다면은 중국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언론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 예전에 일본이 이랬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한 가지 현안을 놓고 이제 뭐 정당 간의 대립도 심하고 또 이제 사회 구성원 간의 대립이 심하다라고 하는 거를 예전에는 일본이 굉장히 잘 이용해 먹었어요, 그거를. 근데 이제는 중국도 그러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군중심리의 여러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거를 흔들고 들어오는 건데 중국은 분명한 것은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한 그 어떤 할 말도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드 배치 반대론자들이 얘기를 하는 이제
뭐 앞으로 이제 KAMD 우리 스스로 개발을 해서 업그레이드해서 배치를 하는 거는 중국이 뭐라고 안 하는데 왜 굳이 우리가 알아서 할 사드냐. 일이지.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인데 자 네. 그러면 그때 한번 가보세요. KAMD가 장착이 됐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압력 안 낼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압력 넣어요. 분명히 압력 넣을 거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밀리터리 액션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상당 부분 커버를 하고 나올 텐데 그러면은 북한을 막는 게 원칙이죠. 1차적으로는. 이거는 굉장히 지식을 갖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봐도 이거는 제가 봐도 단순하게 딱 이상한데요? 이해를 할 수 있는 건데 네. 중국은 네. 북핵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한 게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한 번에 바꿀 대한민국에 나는 전략이 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어떤 거라는 거 뭐냐면 네. 너무 간단하지만 공세적인 입장을 취해야 돼요. 공세적인 그게 뭐예요? 입장을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공세적인 입장? 네. 대한민국이 계속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수수방관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금강산부터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개성공단 폐쇄까지 대표적인 거 중심적인 것만 살피자면은 뭐 박광자 아주머님 사살되고 나서 금강산 그 폐쇄가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천안함 다음에 오이사 조치가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 유엔 대북 제재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까지 왔는데 우리가 북한 문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밀리터리 액션 이제는 네. 정부가 북한 문제를 계속 다음 정권으로만 넘기다 보니까는 어떤 상황까지 왔냐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밀리터리 액션, 군사 행동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할 방안이 없어요. 지금 그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건 중국도 할 말 없는 거고 북한도 이 상황을 자기네들 스스로 만든 거고 무엇보다도 당장 거기에 현실적인 당사자인 대한민국 역시도 너무나 소극적으로 반응을 해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표현이 과격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오이사 조치 천안함 이후에 킬수를 올렸다면 킬수가 뭐냐면 네. 이제 우리가 군사적인 보복 조치를 취했었다라고 한다면 네. 절대 그 뒤에 연평도 포격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연평도 포격도 마찬가지고 물론 북한 핵 개발은 했겠죠. 근데 어떤 스타트라고 하는 것을 제동을 하게 되면은 3차, 4차에 이르는 핵 시설이라고 하는 거를 서지컬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거죠. 그거 왜 못하나요? 단호하게 해야 네, 돼. 타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원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북한이 우리한테 원하는 거는 통치 자금을 달라는 거지 경제 원조를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북한도 웃기다 정말. 돈 달라고 그렇게 사람 쏴 죽이고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진짜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 사드 문제나 대북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네. 이 주제가 동서남북으로 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게 만들었나? 아니요, 제가 지금 그렇게 아니에요. 해온 것 같은데 사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 사드 문제 하나의 배치 군사 전략의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북한 대북 문제를 과연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그 문제를 좀 포괄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의 적국이라는 대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지. 적국임과 동시에 지원을 하는 대상 그 양면의 지원뿐만이 아니라 전 우리가 너무 강경한 것 같아요. 언제나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제 우리 국민으로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그 어떤 양가 감정은 반드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페이스를 잘 그러니까 맞춰서 가는 그 게 사람들이 적인 거죠. 김정은과 노동당이죠. 그게 우리의 적국인 거. 예, 우리의 적인 주적. 그거에 대한 공감대가 있으면 이런 사드 문제도 사실 뭐 외교니 뭐니 여러 문제가 걸쳐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게 1월 초에 4차 핵실험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늦었다라고 하는 거 기회를 놓쳤어요. 물론 여러 가지 논리가 있으실 겁니다. 더 이제 동북아 핵 문제를 연구를 하신 분들은 이거 94년도까지 들어가거든요. 94년도에 이제 이 영변 타격을 해버렸으면은 이런 문제도 안 있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북핵 문제는 제발 사드라고 하는 한 가지 맞습니다. 아주 요 작은 나무만 보지 마시고 숲 전체를 우리가 봐야 된다. 그 숲 전체는 비정상 국가가 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국가가 대한민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게다가 전쟁을 해야 된다, 전쟁을 해봤던 국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정세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우리한테만 유리하지가 않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 요 세 가지는 반드시
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고 정부도 꼭 단호한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텔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